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김미경 작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이자 사람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국민 언니이자 누나, 강사로 28년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온 그녀의 인생은 복잡 다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도전과 꿈, 성장과 나눔.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나를 살린 한마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파트 4개 중에 첫 번째, 내 마음을 살린 한마디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의 기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우리는 늘 이런 고민에 빠지죠. 조금 더 완벽히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섣불리 했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죠. 제가 시작하는 데는 선수예요. 저는 반만 준비되면 그냥 시작해요. 아니요. 어떨 땐 10%만 돼도 해요. 시작을 해야 뭐가 돼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까요? 아니요. 무수히 실패할 겁니다. 실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머지가 채워지죠.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준비 안 된 나머지를 채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 인생의 모든 성공은 이런 무모한 시작들이 만들어냈죠.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시작해도 됩니다. 시작하면 당연히 넘어질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길은 없나 찾게 되지만 제가 살아보니 더 쉬운 길은 없더라고요.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이 내 꿈에 가까이 가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두려움 자루.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에 자신이 있나? 그런데 이건 질문이 틀렸어요. 나에게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이죠. 무언가에 도전할 때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관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과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선택인 줄 알아요. 자신 있어 하고 자신감을 선택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줄 알죠. 그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이뤄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비밀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두려움을 자루에 넣어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두려움 자루를 그냥 어깨에 툭 걸치고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자루에는 희망의 비밀이 하나 숨겨 있어요.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죠. 그래서 지고 걸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술술 빠져나가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요. 나는 어느새 이만큼 걸어왔고 두려움 자루는 가벼워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니? 없니? 묻지 말고 두려움 자루를 쥐고 그냥 걸어가 봐요. 두려움 자루가 너무 커서 어깨에 걸치기도 힘들다면 두려움 자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잘 하려는 부담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 이상의 짐을 지게 해요. 그러면 한 발도 못 나가죠. 그러니 그냥 해보기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두려움 자루를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자신감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자루를 지고 첫 발을 내디뎌 만보를 거뒀던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죠.
자신감은 우리가 선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 자루가 다 비워졌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인 거죠. 가끔은 내 등도 봐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방치했던 나의 진짜 삶이 보여요. 구분된 등이 인생의 온갖 짐을 짊어졌던 내 어깨가 삶의 고통에 짓눌린 가엾은 진짜 내가 보일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등을 위로해주면서 살아요. 고생으로 뭉치고 굽은 등을 풀어주면서 살아봐요. 두 팔로 내 뒷모습을 따뜻하게 안아주자고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걱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 걱정도 습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잠옷을 벗듯이 걱정이 생기면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몸을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실체도 없는 걱정이 자기 몸집을 불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아픔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형제 자매를 몇 번이나 보고 사나요? 대부분은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일 거죠. 그런데 왜 반가움보다 불편한 마음이 더 앞서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의 중간 정산표를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서일 거예요. 직장, 연봉, 다이어트, 아이 성적,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비교하게 되잖아요. 이 비교가 열등감이나 자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이 아파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은 그 부분이 혹시 나의 약점은 아닌지 말이에요. 가족이 일부러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약점에 속이 상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라고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누군가 나의 약점에 대해 질문을 던진 거라고요. 너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동안 애써 무시해온 내 약점을 살짝 들춰낸 거라고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는 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모든 스트레스는 나에게 아픈 질문이라고요. 만약 스트레스가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내 몸이 그만큼 더 간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방증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인간관계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인생을 뒤흔드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거의 초심이 아니라 지금의 성장한 마음에게 답을 물어야 해요. 결혼 생활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조건 잘 해보자고 다짐했던 신혼의 초심이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까지 품을 줄 알게 된 어제까지의 성장한 내 마음이 나와 대화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생긴 문제는요, 지금 내 마음에게 물어봐야 해요. 초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초심에게 말 걸지 마세요. 어제까지 성장한 내 마음이 더 좋은 답을 해줄 거랍니다. 어른의 기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것이 처음일 때는 주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시기에는 부모님 탓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안 괜찮아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로 넘어온 이후에는 내 행동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잘못된 행동인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그걸 끊어내지 못한 내 문제라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부모의 모습을 끊어낼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계산법.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진짜 자존심이 세거든요 라고 말할 때와 나는 자존감이 참 높아요 라고 말할 때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 계산법이 달라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상대로부터 받은 호의는 있고 지금 당장 서운한 감정만 생각해요. 섭섭함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섭섭함이란 감정에 곱하기를 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예의 없게 행동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지만 떠올리죠. 섭섭함을 2배, 3배로 부풀리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록 지금 섭섭한 일을 겪었다 해도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것들을 먼저 생각하죠.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줬었지? 그 사람이 원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마움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과거의 고마움을 현재로 가져와서 당장의 섭섭함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둘 사이의 마음 계산법은 왜 다른 걸까요? 그건 마음 평수가 달라서래요. 자존감이 센 사람은 마음 공간이 너무 작아서 자기 마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무너질까봐 무섭고 다른 마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두려워해요.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음 평수가 좁으니까 그 마음을 밀어낼 수밖에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야. 이 말인즉슨 나는 마음 평수가 좁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지키는 것만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 평수가 엄청 넓어요. 몇 명이 들어와도 여유가 있죠.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두를 끌어안고 더불어 공존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마음 평수가 넓으니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마음이 들어와도 갈등 없이 다양한 가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요즘 섭섭한 관계가 많아 고민인가요? 그렇다면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 계산법을 먼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현재를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 선택들이 있죠. 직장이나 직업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와 할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까? 이런 선택은 한 번 결정하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선택을 우리는 대부분 철없을 때 하죠. 30 이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요. 그러니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 없어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수정이라고 불러요. 과거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없이 다른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을 조금씩 수정한 거요.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수정 중이에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행복할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에게 매일 물어보면서 제 선택을 수정해 나가요. 만약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선택 이후에 살아온 나의 하루하루를 내 마음에 맞게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과거에 어떤 선택이 후회스러운가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수정하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미래는 오늘 나의 수정으로 결정됩니다. 친구가 너무 부러울 때, 제 친구가 엄청난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에 비해 저는 평범한 남자를 만났죠.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친구가 너무 부럽고 속상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의 행운이 부럽고 자신은 딱하게 느껴진 적, 내가 현재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기운이 쭉 빠지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매번 지는 느낌이 들어서 속상하고 괴로운 적도 여러 번일 거예요.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부러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능에 가깝죠. 나와 같은 50대인데 30대처럼 젊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오히려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니까요. 문제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러움의 감정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럽다는 감정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착한 소망이죠. 사람은 절대 자신이 관심 없는 건 부러워하지 않아요. 친구의 해외여행은 평소 여행을 동경해온 사람에게만 부러운 일이에요. 여행을 귀찮아하는 집순이에게는 친구의 근황 정도일 뿐이죠. 부러움의 순기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밀고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지고 싶다. 저 사람처럼 소재를 만들어서 책을 많이 읽어야지. 저 사람처럼 세계 여행을 다니며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던져주는 거죠. 평소라면 나중에 하지 뭐 라며 미뤄뒀을 일들인데 부러움의 감정이 들어오면서 지금 당장 해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러움의 감정이 계속 내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부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악감정으로 변질돼요. 공부는 무슨, 그때 나도 쟤처럼 외모를 가꿨어야 하는 건데. 운동 좀 했다고 살이 빠지냐? 쟤는 원래 날씬했을 거야. 월급 모아서 세계여행을 갔다고? 부모가 부자겠지. 남을 성공을 부러워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부러움의 감정이 내 안에서 곪고 썩어서 자기 비하와 상대를 향한 비난으로 왜곡돼요. 부러운 마음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래 머무르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장시간 방치하면 내 현재가 초라하고 작아집니다. 멀쩡히 땅 위를 걷던 나를 지하 10층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 부러운 마음은 10분 이상 허락하지 말기로 해요. 질 때까지 부러워하는 게 진짜 지는 거예요. 남 보여주려고 살지 말아요. 살면서 가장 짐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 같아요.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남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이런저러한 상황들 때문에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때 제가 느낀 자격지심과 부끄러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너무 바빠서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이 나를 보는 건 KTX 타고 논밭 풍경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풍경처럼 흘낏 보는 거지 책을 읽듯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요. 보더라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고요. 결국 타인의 시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만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요. 그 대신 내가 나를 잘 봐주자고요. 버텨내느라 애썼다고, 오늘도 잘 살아내느라 고생했다고 스스로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주변을 보면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스스로를 낮춰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도 나는 부족해, 나는 해낼 수 없어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리곤 하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보지 못한다면 그건 우울증일 확률이 높아요. 타인에 의해 생긴 우울증 말이에요.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누군가로부터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내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돼요. 네가 본다고 뭘 하냐? 돈 주면 너 혼자 여행은 갈 수 있고? 못된 남편이 매일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정말 내 모습이 돼요. 너 할 줄 아는 게 있긴 하냐?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나쁜 직장 상사에게 매일 나를 업신여기는 말을 들으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매사 자신 없고 주눅든 모습으로 살게 돼요. 만약 내 주변에 나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해요. 싸우지 않고 방치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죠. 상대가 강하다는 이유로 싸움을 회피한다면 타인이 편집한 조작된 내 모습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를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자존감 학대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생존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죠. 참지 말고 싸워요. 나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싸워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김지영을 응원하며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저는 50년 넘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모든 눈물을 쏟아내서 그런 걸까요? 영화를 보며 펑펑 울진 않았어요. 대신 주인공 김지영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모성애가 생겼다고 해서 기존의 자기애가 사라져야 한다는 건 부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인 생각을 강요하고 있죠. 엄마에게 자기애는 불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나도 나가서 커피 마시고 싶고 책도 읽고 싶어.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엄마 여자 말고 어른 여자로 살고 싶어. 김지영의 이 외침에 모든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꾸짖죠.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던 시절에도 그랬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눈에는 아직 아이 같은 82년생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똑같이 외친다는 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애와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모성애와 자기애는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된 공존의 관계죠. 어떤 사람은 전업주부로 살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기다운 모성애이자 자기애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 자기 성취를 이루는 삶이 아이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저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 나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이걸 모르면 영화 속 김지영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고 심각해지면 우울증까지 앓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왜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모성애를 강요받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엄마에게 모성애가 전부라면 자녀에게도 효심이 전부여야 하지 않나요? 모든 엄마가 커리어를 포기하고 집에서 자녀만 돌봐야 한다면 그게 우리 사회가 말하는 아름다운 모성애라면 자녀도 1등 성적표를 들고 와야 아름다운 효심이죠.
그런데 이거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무조건 1등을 강요하는 것이 폭력이듯이 엄마에게 무조건 모성애를 강요하는 것도 폭력 아닌가요? 다행스럽게도 영화 속 김지영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노트북을 켜고 자기 이름을 걸고 글을 쓰죠. 엄마 여자 말고 어른 여자로 살기 위해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얻은 첫 번째 신분은 나 자신입니다. 엄마는 두 번째 신분이에요. 두 번째 신분은 결코 첫 번째 신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 땅의 모든 김지영을 응원합니다. 책임이 버거울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병원비까지 내느라 등골이 휘는 며느리들도 숱하게 봤어요. 생활력 없는 형제자매를 건사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봅니다. 참으로 힘겹고 눈물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책임까지 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지금껏 살아냈냐고. 참 애썼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요. 저도 생계 부양자로서의 고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매달 월급처럼 돈을 보내거나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30명 가까이 돼요. 강의는 저의 꿈 이전에 생계의 수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 가끔씩 너무 지치고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 덕분에 내가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싶어요. 아등바등 책임을 다하며 살려는 노력이 지금의 저를 성장시킨 동력이었던 거죠. 내 몫이 아닌 것 같은 책임까지도 온전히 끌어안고 살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더 나은 나로 완성될 수 있었구나 싶어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온 운명을 기꺼이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싶고요. 마음에 들든 아니든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나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나의 완성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생각하자고요. 그게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삶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행복보다 의미. 좋은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떠올릴 거예요. 너는 성공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 말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만 너는 행복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 말에는 왠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행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발적 불행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많은 여성들이 기꺼이 이 힘듦을 선택해요. 첫째를 낳고 키우면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도 또다시 둘째와 셋째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에게 책을 쓴다는 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한 줄 쓰고 좌절하고 두 줄 쓰고 불행 근처까지 갔다 와요. 내가 어쩌자고 이 힘든 걸 또 시작했을까? 책을 쓸 때마다 내가 나를 쥐어박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번엔 어떤 책을 쓸까? 이런 생각으로 즐거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죠. 분명 불행할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 안에는 행복이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 슬픔, 인내, 괴로움 같은 것도 함께 있어요. 이 모든 감정을 다 합해서 내 인생이에요. 이 모든 감정을 내 삶에 끌어안아야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면 행복하지 않을 때에 나의 삶은
공허하고 비루해지죠. 하지만 좋은 삶의 기준을 의미로 규정하면 행복에도 의미가 있고 불행에도 의미가 생겨요. 출산의 고통을 잊을 만큼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책을 쓸 때 괴로움을 잊을 정도로 책 쓰는 과정이 즐거워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대립되는 감정이 공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어요. 살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지 말아요. 나 지금 의미 있게 사는 걸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인생의 모든 터닝 포인트는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생깁니다. 거대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내 몸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마음을 들어 올려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신과의 싸움 중인 모든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말 안 듣는 게 나다. 나를 들어 올리면 우주를 들어 올린다 라고요. 시간을 견디는 힘. 살다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불행한 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분명 나 자신이에요. 하지만 내 옆에는 엄청난 응원군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에요. 아무리 불행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풍선에 바람 빠진 듯 미묘하게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 분하고 억울해서 울컥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사건 자체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는 분명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 된 거죠. 만약 저에게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잘 먹고, 잘 보고, 잘 잊고, 숨을 잘 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의 불행이 밤의 기운과 섞이고, 낮의 기운과 섞이고, 내 주변 공기와 섞이고, 내 주변 사람들과 섞이면서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흐르면 나의 불행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겠죠. 아무리 큰 불행이 찾아와도 내가 숨만 잘 쉬고 있으면 내가 살아 있기만 해도 시간이 알아서 내 불행을 해결해 줍니다. 앞으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에게 다시 일하자는 연락이 와요. 이제 내 인생에 연애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잘 자고 잘 쉬면서 살아 있으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모든 게 시간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힘들고 불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시간을 못 견디겠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불행한 사건을 겪고도 지난 1개월간 밥 잘 챙겨 먹은 나를 칭찬해 주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도 3개월 동안 숨을 잘 쉰 나에게 박수를 쳐 주세요. 숨쉬는 시간이 곧